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순자는 절벽 아래 매달린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야, 거기 왜 있어? 지영이 손에 돌을 들고 나타났죠. 제가 목줄을 끊을게요. 하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목줄을 끊으면 백구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 순자가 묻는 순간 지영이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 기장 해안가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지붕 기와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엔 덩굴장미가 무질서하게 엉켜 있었죠. 하지만 마당만큼은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순자가 빗자루로 쓸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죠. 남편은 작은 반찬 가게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김치며 장아찌를 담가 파는 소박한 가게였지만 순자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가게를 지키며 순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엔 늘 백구가 있었죠. 백구는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을 지켰던 개였죠. 순자는 백구에게 밥을 줄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둘이 힘내야지. 이제 우린 서로밖에 없잖아. 백구는 순자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순자가 가게로 나가면 백구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면 백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아들 이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죠. 어머니, 저희가 좀 내려가도 될까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요. 순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여긴 내 집이기도 하잖니. 이정우는 42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기면서 결국 문을 닫았죠. 그의 아내 윤지영은 38이었습니다. 지영은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결혼했는데 시골 생활은 처음이었죠. 두 사람이 짐을 싸서 내려온 날 순자는 방을 깨끗이 치워놨습니다. 이불도 새로 빨아서 널어뒀죠. 하지만 지영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너무 습하지 않아요? 지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지영의 눈빛엔 불만이 가득했죠. 도시에 살 땐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여기선 파리만 날리네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정우가 옆에서 달랬죠. 지영아, 그래도 여기선 월세 걱정은 없잖아. 그게 문제예요, 당신. 이 낡은 집, 제 이름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다만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순자는 백구에게 고기 한 점을 건넸습니다. 백구야, 이것도 먹어라. 그 모습을 보던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자는 백구에게만 유난히 다정했죠. 밥을 줄 때도 산책을 시킬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백구를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백구한테만 잘해주시네요. 지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우가 그 말을 듣고 지영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지영은 손을 뿌리쳤죠. 며칠이 지나면서 지영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순자가 가게에 나가 있으면 지영은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식탁, 바랜 커튼들. 모든 게 낡았죠.
하지만 그 집은 순자 명의였습니다. 지영에겐 아무것도 없었죠. 이정호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지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사업을 다시 시작할 돈도 없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죠. 백구는 순자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참 착하구나. 아무 말 없이도 다 알아주잖아. 순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지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영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혼자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정호가 웃고 있는 사진, 백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사진. 모든 순간이 그곳에 담겨 있었죠. 여보,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정호도 돌아왔고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지영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들러 김치를 샀죠. 순자는 늘 그랬듯 정성껏 포장해줬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 들어왔다며? 이제 좀 편하겠네. 손님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래야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엔 편안함보다 무거움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백구를 꼭 안아줬습니다. 백구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백구는 순자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죠. 매년 받는 정기 건강검진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죠. 아니야, 혼자 다녀올 수 있어. 매년 가던 곳인데 뭐. 순자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진은 2시간쯤 걸렸죠. 혈압도 재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이를 생각하면 관절이며 혈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어르신, 요즘 간병보험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연세 드시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보험에 대해선 잘 몰랐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남편이 다 알아서 했었고 남편이 떠난 뒤론 그냥 있는 보험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당에서 백구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백구는 순자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저는 행복생명보험 설계사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당황했죠. 네, 그런데요. 고객님 연세가 68이시죠? 요즘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별 간병보험 상품이 새로 나왔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간병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 싶었죠. 그게 뭔데요? 만약 고객님이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비를 지원해드리는 보험이에요. 요즘 간병인 고용하려면
하루에 10만 원씩 들거든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건강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죠. 혼자 사는 몸이니 만약 아프면 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영이 나왔습니다. 지영은 전화 내용을 다 들은 듯 했죠. 어머니, 무슨 전화셨어요? 아,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더구나.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다는데. 지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 그런 건 제가 대신 알아볼게요. 요즘 보험 사기도 많고 혼자 결정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봐 줄래? 네, 서류 같은 것도 나오면 제 방에 둘게요. 제가 꼼꼼히 검토해서 어머니한테 설명드릴게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목요일 오후 보험 설계사 김미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지영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며느리예요. 어머니 보험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지영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도 자리에 앉았죠. 김미정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 65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월 보험료는 8만 원 정도입니다. 입원하시면 하루에 10만 원씩 간병비가 나오고요. 만약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면 유족분들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며 질문했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누구로 하나요? 그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분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분들로 설정하시는데 2분 이상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김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순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이런 건 나중에 천천히 정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서류 좀 검토해 볼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순자는 지영에게 맡겼습니다. 김미정은 서류를 지영에게 건네며 일어났죠. 그럼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가입하시려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그리고 수익자 지정서가 필요해요. 김미정이 떠난 뒤 지영은 서류를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가 백구와 함께 산책을 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없었죠. 여기 있었는데. 순자는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분명 이 서랍에 넣어뒀던 게 확실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혹시 내 도장 봤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도장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분명 서랍에 있었는데 말이야.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도장은 남편이 쓰던 것이기도 했죠. 함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찬찬히 찾아보세요, 어머니.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도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소용없었죠.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빨래를 개키러 지영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순자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인 듯 했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간병보험 가입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순자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서라는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윤지영. 순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명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윤지영으로만 되어 있었죠.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정호 이름은 없고 지영이 이름만 있지?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지영이 실수로 잘못 쓴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 보통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며느리만 수익자로 되어 있는 걸까? 순자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백구가 다가와 순자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안아 올렸죠. 백구야, 나만 이상한 걸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지영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수고했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인감도장, 그리고 지영만 수익자로 적힌 보험 서류.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지영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만약 오해라면 며느리 기분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백구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백구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순자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교차했죠. 백구야, 우리 조심해야 할까? 순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봤죠. 검은 눈동자 속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 뒤편에는 좁은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10미터쯤 내려가면 낮은 절벽이 나왔죠. 절벽 높이는 사람 키 2배 정도였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바위 해안이 펼쳐져 있었죠. 순자는 젊었을 때 그곳에서 빨래를 널곤 했습니다. 바닷바람에 빨래가 금방 말랐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순자는 그 길을 잘 가지 않게 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비 오면 미끄러웠죠. 백구만 가끔 그쪽으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백구는 마당 울타리 근처에 앉아 바닷바람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냈죠. 이틀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죠. 일기예보에선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비 온다니까 일찍 들어왔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네, 어머니.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지영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영의 눈빛을 피했죠. 며칠 전 본 서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비 오니까 마루에 있어라. 순자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순자 곁으로 와서 엎드렸죠. 순자는 백구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착하지, 우리 백구. 저녁 무렵이 되자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죠.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기 방에 있었고 이정호는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영아, 밥 먹어라. 순자가 불렀습니다. 지영이 방에서 나왔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도 배고프겠네. 순자가 일어나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았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비 많이 오는데 백구밖에 두면 안 되나요? 마루에 있으니까 털 냄새가 나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죠. 비 오는데 밖에 어떻게 내보내니?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도 집안에 있으면 불편해요. 마당에 처마 밑이 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처마 밑에 있게 할게. 순자는 백구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처마 밑은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순자는 백구의 목줄을 처마 기둥에 묶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순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봤죠.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죠. 밖에선 비바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8시쯤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편의점에서 살 게 있어서요. 이 빗속에? 내일 사지 뭐. 아니에요. 급한 거라서요. 금방 올게요. 지영은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비 오는 날 편의점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죠. 급박하고 절실한 소리였습니다. 백구야? 순자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 백구가 보이지 않았죠. 목줄만 덩그러니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백구가 어디 갔지? 순자는 급히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죠. 순자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집 뒤편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경사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숨이 가빴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죠. 빗물이 경사로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목줄이 절벽 아래 나무 뿌리에 걸려 있었죠. 백구는 목줄에 매달린 채 절벽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아래엔 파도가 거세게 바위를 때리고 있었죠. 백구야, 거기 왜 있어?
순자는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죠. 순자는 엎드려서 손을 뻗었습니다. 백구가 발버둥치며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기다려, 백구야. 내가 구해줄게. 순자의 손이 목줄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위험해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죠. 지영이 우산도 없이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주먹만 한 돌멩이를 들고 있었죠. 지영아, 빨리 와서 도와줘. 백구가 떨어질 것 같아.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섰죠. 제가 목줄을 끊을게요.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금 뒤로 물러났죠. 지영은 돌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목줄을 끊으면 백구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죠. 돌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차가웠죠.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순자가 말하려는 순간 지영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공중을 날아갔죠. 하지만 목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이 순자의 손등을 정확히 맞췄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죠. 어머니,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순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영이 순자의 팔을 잡았죠. 하지만 둘 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파도가 높게 솟구쳤습니다. 물보라가 절벽을 타고 올라왔죠. 순자와 지영의 몸이 함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목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절규하듯 짖었죠. 하지만 비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순자와 지영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백구만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죠. 백구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웠습니다. 비는 새벽 무렵에야 그쳤습니다. 하늘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죠. 이정우가 집에 돌아온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비를 피해 그곳에서 잤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정우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죠. 거실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이정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이정우는 방 하나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순자의 방도 비어 있었고 지영과 자신의 방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백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마 기둥엔 끊어진 목줄만 남아 있었죠. 이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정우는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집 뒤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죠. 개 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정우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가는 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죠.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래 바위 해안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였죠. 백구는 해안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이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반응이 없었죠. 이정우는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절벽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해안에 도착한 이정우는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숨을 쉬고 있었죠.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젖어 있었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이정우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눈을 떴죠. 이정우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정우는 백구를 마루에 눕혔습니다. 수건으로 백구의 몸을 닦아줬죠. 백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지영이는? 이정우는 불안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지영에게 전화했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우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마을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을 찾았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이정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아내가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에 왔죠. 이정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 2분 다 안 계셨습니다. 백구는 바위 해안에서 발견했고요. 경찰관들은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절벽 근처를 확인했죠. 절벽 가장자리엔 발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비에 씻겨 흐릿했지만 2사람 이상의 발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 해안을 살펴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에 연락해서 수색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이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오후가 되자 해경 보트가 도착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수색을 시작했죠. 이정우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이정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머니는요? 이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지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사가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정우가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눈을 떴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신.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지영의 손을 잡았죠.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는 어디 계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의사가 이정우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은 저체온증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1시간 후 경찰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죠. 지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어젯밤 백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목줄이 끊어져서.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백구를 구하려고 절벽으로 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죠. 저는 돌로 목줄을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빗나가서 어머니 손을 맞췄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미끄러지셨어요. 그럼 당신도 함께 떨어진 겁니까? 네. 어머니를 붙잡으려다가 같이 떨어졌어요. 지영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너무 어두웠어요. 파도가 세서 저는 바위를 붙잡았고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해안에 있었어요. 경찰관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돌을 던진 건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목줄을 끊으려던 거였어요. 어머니를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경찰은 며칠간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찾지 못했죠. 결국 순자는 실종자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사고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정우와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빈 것 같았죠. 순자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백구는 마당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거의 말이 없었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정호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잠을 자다 깼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죠. 백구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밖으로 나갔죠. 백구에게 다가가니 백구는 물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건 옷 소매였습니다. 카디건 소매였죠. 순자가 자주 입던 회색 카디건이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카디건은 지영이 일주일 전에 베란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낡았다는 이유로 몰래 버렸던 거였죠. 이게 왜 여기? 지영은 소매를 들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죠. 검은 눈동자 속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소매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건가?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경찰도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어떻게 이 옷을 가져온 걸까요? 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디건 소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밖에선 백구가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리려는 것처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죠. 순자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 혼자 운영하기엔 역부족이었거든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순자의 빈자리가 너무 컸죠. 지영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밥도 제때 차리고 집안일도 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죠. 밤이면 자주 깼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죠. 실종자로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추도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이정호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죠. 사고 이후 지영은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순자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죠. 서랍을 뒤지다가 지영은 서류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죠. 지영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순자가 가입했던 여러 보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간병보험까지요. 이 보험들 어떻게 되는 거지? 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가 사망했으니 보험금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실종 상태라 바로 받을 순 없겠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거였죠.
지영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간병보험의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가입한 생명보험도 있었죠.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 돈이면 이정우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으시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실종 신고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위험한 사고로 인한 실종의 경우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수익자 확인을 위해 지금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간병보험 가입 신청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익자란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분명 지영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서류를 순자에게 서명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순자가 서류를 본 뒤로 서명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보험은 가입이 안 된 건가? 지영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순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도 없는 거였죠. 지영은 보험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순자 명의로 간병보험 가입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입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가입하셨네요.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순자가 언제 서명을 했을까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침묵했죠. 수익자는 기장 유기동물 보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장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서류를 작성했는데 수익자는 저로 했어요. 하지만 최종 가입 서류에는 보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고 이틀 전에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하셨어요. 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보험사에 갔다고요? 그것도 사고 이틀 전에요? 정말 박순자 본인이 직접 방문했나요? 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오셨습니다. 본인 확인도 완료됐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순자가 수익자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야?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서류를 몰래 본 걸 순자가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수익자를 바꾼 걸까요? 지영은 생명보험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생명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죠. 박순자 명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확인 후 대답했습니다. 수익자는 이정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생명보험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곧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보험은 한 달 전에 해지되었네요. 해지요? 네,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하셨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전액 기장 유기동물 보호소로 기부 처리되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해지했나요? 사고 하루 전날입니다. 오전 11시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자가 사고 하루 전에 보험을 해지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돈을 보호소에 기부했다고요? 본인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본인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신 게 맞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게 무슨... 지영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순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영이 보험금을 노린다는 것도 자신을 수익자로 바꾼 것도요.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날 도둑 취급했던 거야? 지영은 소리쳤습니다. 화가 났죠. 순자가 지영을 믿지 않았다는 게, 미리 모든 걸 차단했다는 게 분했습니다. 지영은 일어나 순자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마구 뒤지기 시작했죠.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디 숨겨뒀어? 돈은 어디 있어? 지영은 옷장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지영은 수첩을 집어들었죠. 수첩을 펼치자 순자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보험 서류를 보고 있었다. 수익자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인감도장이 사라졌다. 지영이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 백구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백구마저 위험할 것 같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더 커졌죠. 날 의심했던 거잖아. 그럼 왜 내색을 안 한 거야? 지영은 수첩을 집어던졌습니다. 마지막 장이 펼쳐졌죠. 내 돈은 백구 같은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동물들의 사랑은 진실하다. 지영은 그 글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걔한테 돈을 준다고? 나보다 걔가 더 중요했어? 지영은 수첩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 낡은 집에서 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그런데 날 도둑 취급하고 걔한테 돈을 준다고? 지영은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장대를 발로 찼고 액자를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다 거짓말이었어. 착한 시어머니? 걔나 주라지.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죽었잖아.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지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순자가 집까지 보호소에 기부하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마당에서 백구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창문으로 다가갔죠. 백구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지영은 백구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봤죠. 검은 눈동자 속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죠. 찢어진 수첩, 깨진 액자, 쏟아진 옷가지들. 지영은 그 가운데 서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난 살아있잖아. 어머니는 죽었고. 지영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했죠. 밤이 깊어가고 지영은 순자의 방을 나왔습니다. 난장판으로 만든 방을 뒤로하고 자신의 방으로 갔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걔한테 돈을 다 주다니. 미친 여자. 지영은 이불을 뒤집어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짖는 소리도 들렸죠. 지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죠. 순자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 혼자 운영하기엔 역부족이었거든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순자의 빈자리가 너무 컸죠. 지영은 집안에서 계속 순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혹시 숨겨둔 돈이나 통장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정말 모든 걸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지영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순자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밤도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나 창문으로 갔죠.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백구가 보였습니다. 백구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백구는 보통 마당에서 자는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걸까요? 지영은 옷을 걸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정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죠. 마당에 나서니 백구가 이미 경사로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게가 어디 가는 거야? 지영은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경사로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지영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앞을 비쳤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가자 절벽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곳에서 멈칫했죠. 일주일 전 사고가 난 곳이었습니다. 순자가 떨어진 곳이었죠. 백구는 절벽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죠.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길 어떻게 내려가?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백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길은 좁고 가파랐습니다. 바위를 붙잡으며 천천히 내려갔죠.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래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쯤 내려가자 작은 해안이 나왔습니다. 백구는 해안 바위 사이를 지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지영은 백구를 놓치지 않으려 서둘렀습니다. 백구는 절벽 밑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그쪽으로 다가갔죠. 자세히 보니 작은 동굴 입구였습니다. 사람이 몸을 숙이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백구야, 거기 왜 들어가? 지영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동굴 안으로 사라졌죠.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굴 안은 깜깜했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촛불 같았죠.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지영은 몸을 숙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혀야 했죠. 몇 발자국 들어가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동굴 안쪽 벽에 기대어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바위 틈에 꽂혀 있었죠. 백구는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지영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죠. 어머니? 순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죠.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천조각이 감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순자였죠.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파도가 날 여기로 밀어넣었단다. 처음엔 의식이 없었어. 깨어났을 땐 이미 이곳에 있었지.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죠. 왜 나오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수색했는데 다리를 다쳤더구나. 심하게는 아니지만 걷기가 힘들어서. 게다가 처음 이틀은 정신을 못 차렸어. 순자는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붓고 멍든 흔적이 보였죠. 백구가 날 찾았어. 그리고 매일 밤 음식을 물어다 줬지. 물도 가져다 줬고. 순자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순자의 손을 핥았죠. 일주일이나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 오늘쯤 나갈까 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왔구나.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금 찾으러 갔지?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죠. 역시 그랬구나. 난 알고 있었어. 내가 돈을 노린다는 거. 어머니, 인감도장도 내가 가져갔지? 보험 수익자도 내 이름으로 바꿨고. 순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난 미리 다 정리했어. 보험도 해지하고 돈도 기부했지. 내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죠. 뭐라고요? 다 기부했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사고 하루 전에 다 정리했어. 생명보험도 해지하고 간병보험 수익자도 보호소로 바꿨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죠.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물보다 빨라. 돌 하나 던지면 파도는 언젠가 되돌아오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혔죠.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죠. 병원?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병원에 가면 경찰이 올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조사하겠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똑바로 봤죠. 넌 내게 돌을 던졌어. 고의였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지.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온다. 조사를 받는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금도 돈도 하나 없다. 안 돼.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동굴 바닥에 주먹만 한 돌이 보였습니다. 지영의 눈이 그 돌에 고정됐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지 않으면 되잖아. 지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돌을 향해 움직였죠. 지영아? 순자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이나 여기 계셨잖아요. 조금 더 계시면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죠. 지영아, 무슨 생각하는 거니? 순자가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죠. 지영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절박했죠.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전 살아야 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르릉. 백구가 이빨을 드러내며 지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죠. 백구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백구야, 비켜.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비키라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더 낮은 자세를 취했죠.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백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단호함이 가득했죠. 백구는 순자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백구의 목구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경고였죠.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이 무겁게 느껴졌죠. 백구의 이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알았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공격하면 이 좁은 동굴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요. 아, 지영의 손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죠.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못하겠어. 난.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순자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멈췄죠. 지영이 무너진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구나, 백구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죠. 인정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영아. 스스로 얻어내는 거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빼앗으려고만 했지.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죠. 이제 나를 병원에 데려가거라. 경찰에게도 알려야겠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가자, 지영아. 이제 끝낼 시간이야. 순자는 백구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지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경계하며 바라봤지만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죠. 두 사람은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앞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절벽을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죠. 지영이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호는 아직 자고 있었죠. 지영은 순자를 마루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백구는 순자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호가 깨어나 밖으로 나왔죠. 뭐야, 무슨 일이야? 이정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누운 순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순자에게 달려갔죠.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를 들것에 옮겼죠.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리 골절과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회복 가능했죠.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영도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죠.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야 했습니다. 목줄을 끊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시어머니를 맞췄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기록했죠. 고의성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정말 실수였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보험 관련 사항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께서 보험 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진술하셨거든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병실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쏠렸죠. 노인 학대와 보험금 사기 시도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얼굴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르신.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죽음보다 무서운 게 미움이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백구만 챙긴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며느리는 제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보험 서류에 제 이름을 쓰고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미리 보험사에 갔습니다. 수익자를 동물보호소로 바꾸고 생명보험도 해지해서 기부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사랑은 진실하죠.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랐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죠.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순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며느리의 보험금 노림, 시어머니의 대비, 그리고 일주일간의 동굴 생활. 모든 게 화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지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인감도장 절도와 서류 위조 혐의였죠. 지영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죠.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를 풀어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놀랐죠. 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할 생각입니다.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순자의 의사를 존중했죠. 지영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호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지영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퇴원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백구야, 보고 싶었어? 순자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순자의 얼굴을 핥았죠. 그날 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나 이정호를 만나지 않았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죠. 반찬가게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가게 마당 한쪽에 낡은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죠. 그 울타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달려갔죠. 울타리 밑에 지영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지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죠.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은 숨을 쉬지 않았죠. 경찰이 왔습니다. 현장을 조사했죠. 울타리는 오래되어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지영이 울타리에 기대섰다가 무너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고사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지영의 방을 확인했을 때 순자는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어머니, 저는 끝까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저를 망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영아. 순자는 울었습니다. 지영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지영도 피해자였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이정호는 아내의 죽음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순자도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만 왔죠. 사람들은 지영을 욕심 많은 며느리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지영은 그저 외로웠던 사람이라는 걸요. 장례식이 끝난 후 기자 한 명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지영이는 나보다 더 외로웠던 여자였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순자는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우리만 남았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봤죠. 검은 눈동자 속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순자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 백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집 곳곳에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기장 해안가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순자는 집 뒤편 매화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요. 백구야, 우리 가게 다시 열까? 순자가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죠. 순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반찬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을 닦았죠. 진열대를 정리하고 냉장고를 점검했습니다. 이정호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달은 제가 할게요.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여전했지만 이정호는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죠. 가게 한쪽 벽면에 순자는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엔 지영의 사진이 있었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자리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내 자리야, 지영아.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죠. 사흘 후 반찬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순자가 무사한 것을 반가워했죠. 순자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순자는 밝게 웃으며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순자의 강인함에 감탄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손님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김치 몇 통을 샀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며느님은 결국 나쁜 사람이었네요. 손님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백구가 마당에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네. 지영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지영이도 그랬던 거예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정성껏 포장해서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가게를 나가고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봄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순자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남편에게 묻는 거였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대답 같았습니다. 백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발치에 앉았죠.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죠. 저녁 무렵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데 발밑에 뭔가 걸렸습니다. 돌멩이였죠. 순자는 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였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죠. 파도에 오랫동안 씻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돌,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던졌던 돌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을 맞췄던 돌이었죠. 순자는 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돌 위엔 희미한 자국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흔적이었죠.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이 돌을 어루만지고 갔을 겁니다. 인과의 파도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던진 돌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파도를 타고요. 지영이 던진 돌은 결국 지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비극적인 방식으로요. 순자는 돌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두기로 했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심의 끝이 어떤지를요. 백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죠. 순자는 백구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백구가 짧게 짖었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다 위로 햇살이 길게 뻗었습니다. 금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파도 같다고요.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 밀려오고요. 슬픔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습니다. 욕심도 후회도요. 중요한 건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영은 잘못했지만 동시에 희생자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죠. 지영아, 편히 쉬렴. 순자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백구가 순자의 다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죠. 우리 집 가자, 백구야.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그 돌만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상처는 아물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습니다. 그 돌처럼요. 욕심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파도를 타고요. 하지만 진심도 되돌아옵니다. 사랑도 용서도요.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인정도 아니라는 걸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요. 백구가 보여준 그 변함없는 사랑 말이죠.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순자와 백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엔 여전히 그 돌이 있었습니다. 인과의 파도 자국을 품은 채로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